평화로운 무림의 세계, 이런 무림의 최강자 무림맹주 천하진. 하지만 그는 이제 많이 늙은 노인이었고 자신의 가장 가까운 수아의 자식의 나이를 잊어버립니다. 호위무사 백표는 6살이라고 대답해주는데 며칠 전에도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하네요. 요즘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며 이상하게 생각하는 천하진. 떨어지는 눈을 보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냐고 묻는데 무림맹 역사상 최초의 30대에 등극한 무림맹주, 사마회도를 전부 무찌른 최강자였으며 강호인들은 그를 철혈의 맹주라고 불렀죠. 한마디로 무림의 절대자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천하진은 백표를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데 너무 치열하게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데 그때 무언가 욱신거리기 시작하고 가슴을 부여잡고는 비틀대는 천하진의 모습.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한참이 지나고 그가 다시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도 그동안 모아놨던 내공이 전부 없어져 있었죠. 그리고 깨어난 그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중년 부부. 그런 부부에게 누구냐고 묻는 천하진인데 자신의 달라진 얼굴을 보고는 매우 놀라는 모습입니다. 전생의 기억을 모두 가지고는 환생하게 된 것이죠. 그때 문을 열고 의원이 들어오는데 의원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어째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듯하고 심지어는 가문의 수치라는 말까지 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피곤하기만 합니다. 이번에는 하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요. 광두라는 이 하인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천하진. 자신은 병리단이라는 이름의 남자, 심지어는 엄청나게 예쁜 약혼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약혼자라는 게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광두네요. 부모님에게 두드려 맞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의 망나니였습니다. 무림 그 자체였던 천하진과는 완전히 다른 삶. 그렇게 자신이 환생한 병리단이라는 인가에 대해 알아가고 그나마 주변에 쓸만한 거라고는 광두 하나였죠. 광두에게 맹주가 죽었냐고 묻는 병리단. 멀쩡한 맹주가 왜 죽냐면서 한심하다는 듯 대답합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죽음이 들리지 않는 게 이상한가 봅니다. 소문은 병리단이 약혼녀 송소저에게 얻어맞았다는 거라는데 그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전생일 때 수많은 절세민녀를 만나왔던 그. 하지만 누구와도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는 못했었죠. 그에게는 검만이 유일한 연인이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광두에게 검이나 한 자루 사오라고 하는데 광두는 창고에 처박아둔 검 한 자루를 가져옵니다. 다시 태어난 이상 전생에서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한편 어머니는 이상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병리단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무공수련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병리단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을 하는데 그런 그를 보고는 매우 놀라는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무공수련을 하며 며칠이 지나고 그동안 꽤나 많은 내공을 쌓은 벽리단. 자신의 신공인 천무호심결로 이룩한 경지였죠. 그때 광두가 큰일 났다면서 병리단을 찾고 혹시 맹주가 죽었냐고 묻는 병리단인데 그런 게 아니라 송소저의 아버지인 송문주가 왔다는 것. 거기에 자신의 약혼녀인 송소저까지 같이 왔다는데 얼마 전 있었던 사건 때문인지 불안해하는 광두. 송과장의 후계자인 송화리는 듣던 대로 미인이었습니다. 전생에 자신이 정신 못 차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아무튼 그날은 미안했다며 말을 거는데 애써 무시하는 화린을 다그치는 송문주. 병리단의 아버지는 자신의 친우에게 미안하다는데 그 와중에 송화리는 파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어쩔 수 없었다는 듯 웃는 병리단. 눈앞에서 파혼 얘기를 들은 벽문주 부부는 당황하고 오히려 송문주가 화가 나서 화린에게 성을 내는데 병리단은 오히려 그렇게 하자고 말을 합니다. 자신 역시 혼인은 자신과 원하는 여인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병문주 부부도 어쩔 수 없다는 듯 허락을 하는데 송문주는 그럴 수 없다면서 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송문주와 송아리는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네요. 한편 그 일이 있고 며칠간 단련을 하는 병리단. 평생 단련과 담쌓은 그의 몸은 쓰레기였죠. 그렇게 무공단련을 마치고 대문을 들어오는데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송화린. 자신은 그저 사과하러 온 것이라면서 말을 거는데 자신은 외모가 아니라 실력으로 이름을 떨치고 싶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런 풋풋한 감정을 느낀 병리단. 앞으로 송화린에게 방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송화린의 뒷모습을 살펴보네요. 시간은 또 흘러 하얀 눈이 산을 덮고 꾸준히 단련을 해온 병리단이 검을 뽑는데 자신의 검법인 추온수라검법을 사용해봅니다. 그간 해왔던 단련으로 인해 어느 정도 경지를 회복한 그. 생각보다 무공의 사용이 편한 병리단의 몸에 놀라버립니다.
한편 송아리는 병리단이 무공수련하는 것을 듣게 되고 별 신경 안 써보려고 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호기지수끼리에 회합이 있다고 하는 하인, 양소방이라는 이름에 어쩔 수 없이 가겠다고 하는 그녀입니다. 한편 병리단은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맹주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봤지만 허사였는데요. 그때 그가 있던 가게에 들어오는 후기지수들, 그 무리에는 송아린도 끼어 있었습니다. 한편 한 남자가 병리단을 보고는 시비를 걸고 병리단은 자신과 문제가 있던 남자라고 예측하는데, 자신에게 걸어오는 시비를 손쉽게 벗어나면서 살기를 머금은 눈으로 한번 쳐다봐줍니다. 그 눈빛을 보고는 잔뜩 쫄아버린 이 남자.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하자 모자를 쓰고 일어나는 병리단. 송아리는 지나쳐 가게를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는 무언가를 보는데, 광두가 양방주가 온다면서 청소를 하고 있던 것이죠. 양소방은 이 근방의 1위 문파였습니다. 벽시 건물은 제일 잘 나가다가 10위권 밖으로 떨어졌다는데, 바로 자신 때문에 거금의 돈을 양소방에 빌렸던 것이죠. 자신이 가문을 좀먹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가 양소방의 소공자가 광두를 때렸다고 하고, 그 말을 하는 것은 광두의 동생 송희.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서 때렸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그 자리에 자신도 있었냐 묻자, 심지어는 광두가 맞는 걸 보면서 낄낄댔다고 하는데, 정말 몹쓸 인간이었다고 생각하는 그입니다.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라고 생각하며 광두를 바라보는데, 광두는 그럼에도 자신을 좋게 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가지고 양소방의 사람들이 도착했는데, 병문주는 양방주를 맞이해줍니다. 이 시간에 오는 것은 분명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양기강은 병리단에게 바로 시비를 걸어오는데, 집안을 생각해 이번 한 번만은 참자고 생각하는 병리단. 덜덜 떠는 광두의 모습을 보고는 참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애써 참으며 밥이나 먹고 가라면서 상대를 안 해주는데, 그러자 양기강은 광두의 동생 송이를 건드리고, 그 모습을 보고는 광두가 양기강의 팔을 덥석 잡아버리는데,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걸 생각하고는 죄송하다고 빕니다. 양기강은 그때 자신이 때렸던 하인이라는 걸 눈치채고 무릎 꿇은 광두의 앞에 침을 뱉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광두를 발로 차면서 입에서 나왔으니 입으로 치우라는 막말을 하는데, 보고 있던 병리단 역시 더러운 건 치워야 한다고 하고, 치우겠다면서 광두가 입을 대려는 그 순간 병리단은 뭐하냐면서 그걸 왜 너가 치우냐고 하죠. 그리고는 양기강에게 네가 치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오히려 병리단을 비웃는 양기강. 병신으로 만들어주겠다면서 병리단에게 덤벼드는데, 당연히 상대가 될 리가 없었죠. 그러자 이번에는 주먹에 내공을 실어 덤벼드는 모습. 하지만 주먹에 맞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었고, 피해낸 뒤 손쉽게 반격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몇 번의 주먹질이 양기강에게 가해지고, 양기강은 순식간에 뒤로 나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호위들의 부축을 받고서는 간신히 일어난 양기강. 호위들에게 병리단을 죽여버리라고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무사를 붙잡습니다. 그렇게 양 진영 간의 대치가 이어지는데, 성질 급한 양기강이 무사의 검을 빼앗아 달려들고 병리단에게 찔러봤지만 통할 리가 없는 수준. 병리단은 순식간에 양기강의 한쪽 팔을 부러뜨려버리고 덤벼든 양기강의 얼굴에 주먹을 선물해줍니다. 괜히 덤볐다가 이빨이나 너댓게 부러져 버리네요. 그렇게 아수라장이 된 벽시건문의 연무장. 광두는 양방주가 나오면 큰일이라며 가라는데, 이미 늦은 것 같다면서 어딘가를 쳐다보는 병리단. 양방주와 병문주는 이미 이 상황을 본 것이었죠. 찌질한 양기강의 모습을 양방주가 봐버렸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수하에 뺨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괜히 옆에 있다가 화풀이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데, 물러서지 않고 책임은 양방주가 져야 할 것 같다는 병문주. 양기강이 주먹에 내공을 실었던 것을 본 것이죠. 맨손인 상대에게 검을 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강하게 나오자 조금 당황하는 양방주. 대화가 안 통한다면서 당장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데, 그러겠다면서 관계를 끊어내는 병문주입니다. 그리고는 손님 가신다면서 양방주를 내보내는 모습이네요. 병문주는 병리단에게 왜 그랬냐고 묻고, 병리단은 가족에게 모멸감을 줘서 그랬다고 답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조금 생각을 하는 병문주. 서대주를 불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편 이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 광두와 송희. 병리단은 해코지는 걱정 말라고 말해주는데,
앞으로는 여기 있는 본가의 무사들이 지켜줄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감사하다면서 눈물을 보이는 송이. 광두는 겁나지 않냐고 병리단에게 묻고 심성이 나쁜 양소방 부자를 진심으로 따르지는 않을 거라네요. 반대로 자신들의 무사들은 정반대였죠. 병리단은 양방주가 경솔하게 자신들을 공격하진 않을 거라 봅니다. 광두는 자신의 편을 들어준 병리단에게 감사를 표하고 병리단은 곧이어 닥쳐올 양방주의 복수를 대비하기로 합니다. 한편 방으로 들어간 병문주가 당황하는데 자신의 부인이 빚 때문에 폐물을 팔려고 하기 때문이었죠. 부인은 정신을 차린 병리단을 위해서라면서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벽시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한참 껴안고 있었죠. 그 모든 것을 밖에서 듣게 된 병리단입니다. 며칠 뒤 어느 곳으로 향하는 마차. 그 안에는 병리단과 광두가 타 있었는데요. 양소방으로 향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한편 그 시각 양기강을 보러 온 양방주. 이들은 벽시세가를 멸망시킬 생각인데요. 자신을 무시했다는 것을 참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혈견을 불렀다고 하는 양방주인데 그 말을 듣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양기강입니다. 한참을 달려온 병리단은 숙소를 잡고 방을 잡은 뒤 식사를 주문하는데요. 광두와 함께 앉아서 맛있는 식사를 하기로 합니다. 둘은 생각보다도 더 잘 맞아 보이네요. 그렇게 둘은 하루를 더 달려 동평에 도착하고 이제 어쩔 거냐고 묻는 광두. 병리단은 내부인에게 정보를 캐봐야 한다는데요. 그러자 자신에게 그 일을 맡겨달라는 광두. 고민 끝에 결국 광두에게 일을 맡겨보는 걸로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광두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며칠 뒤 광두가 출발한 지 벌써 나흘이 지나고 돌아오지 않는 광두 걱정이 한가득인 병리단의 모습. 어쩌면 이미 시체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가게에 들어오는 소리가 나고 모자를 쓴 남자는 난데없이 병리단에게 같이 한잔하자는데 이 남자의 정체를 알고 있는 듯한 병리단. 남자의 정체는 바로 광두였던 것입니다. 광두는 양소방이 혈견을 통해 낭인을 모으고 있던 것을 알아내고 심지어는 병리단이 여자를 겁탈하려 했다는 소문을 냈다는데 병리단은 이왕 온 거 여기서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합니다. 한참 뒤 양소방 안 양기강에 거쳐 양기강은 자신의 하인에게 억지로 수청을 들으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수청을 들지 않으면 정인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옷깃을 풀러가는 하인. 그때 무언가가 하인의 혈도를 제압하는데 누군가 자신의 방에 침입한 것을 눈치채는 양기강입니다. 복면을 쓴 괴한이 자신의 방에 침입한 것이죠. 도대체 누구냐고 소리치는 양기강. 이내 복면인의 목소리를 듣고는 병리단이라는 것을 눈치채는데 이미 병리단은 양기강의 배에 검을 꽂아 넣었고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비는 양기강. 하지만 봐줄 병리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각 양소방의 부방주 정현은 방주를 말리고 있는데 양방주가 벽시 건문을 공격한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정현은 양기강이 먼저 공격한 것도 보았던 인물. 심지어 혈견마저 어서 공격하자고 보채는데 양방주는 벽시 건문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할 생각이었습니다. 정현은 만약 벽시 건문을 공격한다면 양소방을 떠나겠다고 하는데 자신을 오래 모신 정여마저 내쳐버리는 양방주.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방을 나가는 정여입니다. 그게 남았던 일말의 충성심마저 부숴버리는 짓이었죠. 그때 정여는 누군가를 보게 되는데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병리단이었습니다. 병리단은 정여에게 이렇게 끝내고 싶냐면서 고작 저런 놈을 지키다 죽는 것으로 끝내겠냐고 말을 하고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라면서 여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양방주의 방을 들어가는 병리단. 누구냐는 말에 자신이 병리단이라는 것을 밝히고 난데없는 상황에 당황스러워하는 양방주. 혈견에게 병리단을 없애버리라고 말하는데요. 혈견은 새로운 의뢰라면서 5,000냥을 더 달라고 하고 급박한 상황에 어쩔 수 없었던 양방주는 그러겠다고 합니다. 돈을 주겠다고 하자 자신의 무기를 꺼내는 혈견인데 빠르게 병리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던 병리단은 능숙하게 혈견의 공격을 피하고는 반격을 하는데요. 초혼 수라건법으로 혈견을 처치해버리는 모습. 양방주의 검이었던 혈견은 그렇게 세상을 하직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하기가 무섭게 자신의 가슴에도 구멍이 뚫리고 상황을 꾸며내기 위해 혈견의 무기를 드는 병리단.
혈견이 그를 죽이고 달아난 걸로 만들겠답니다. 죽을 위기가 되자 돈으로 병리단을 포섭하려는 양방주. 물론 돈 따위에 넘어갈 병리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양방주까지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이를 전부 처리한 후 밖에 있는 정여에게 들어오라 하고, 그 말을 들은 정여가 식은땀을 흘리며 들어오는데 방 안은 이미 피가 낭자한 아수라장. 혈견과 가주가 당한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병리단은 정여에게 양소방을 맡기기로 합니다. 그렇게 양소방 사건이 모두 끝나고 다음날 돌아온 병리단이 광두를 보고 안쓰러워하는데, 광두는 밤새 병리단을 걱정하느라 잠도 안 잤다고 하네요. 그런 광두가 나름 기특해 보이는 병리단입니다. 병리단은 정여에게 양소방의 전권을 맡기고, 정여는 병리단을 강호의 잠룡이라 생각하고는 충성을 맹세했죠. 그리고 병리단은 걱정하는 광두를 부르고는 앞으로 광두에게 직접 무공을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꼭 배우겠다고 하는 광두. 달라진 병리단을 보고 자신도 변화하고 싶었던 것이죠. 병리단은 이제부터 하인이 아닌 자신의 수하라고 말하고, 광두는 그 말을 듣고는 폭언으로 답합니다. 그렇게 벽시건문으로 다시 돌아온 두 사람. 병문주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는데, 물론 자신이 한 일을 혈견에게 덮어 씌운 뒤였죠. 벽시부인은 하늘이 도왔다고 안도하네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벽시건문 연무장. 병리단은 냅다 돈이 든 주머니를 누군가에게 주는데, 바로 벽시건문 검대원의 대주였습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그에게 지원해주는 것이었죠. 물론 강직한 성품의 그는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가주를 위해 검대원들이 성장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그렇게 결국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주였죠. 그날 이후 벽시건문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내공. 쌓이는 내공의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임동양맥을 타통하기 위해 영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죠. 그렇게 찾아간 흑시의 제남지부, 용한 영약을 사러 온 것이었는데요. 흑시에 없는 물건은 강호에는 없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었죠. 역시 흑시에서는 얼마 전에 천년 파양초가 들어왔다는데 10년에서 15년의 내공을 준다고 알려진 영초였습니다. 살 수 있는 건 지금뿐이라면서 44,000냥이라는데, 돈이 부족한 병리단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영약을 왜 사냐는 질문에 강해지기 위해서라면서 강해져서 효도를 하겠다는 병리단인데요. 그 말을 듣고는 재밌다는 듯 웃는 노인. 영약을 사려던 강호인 중 효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최초의 효자가 되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병리단인데, 노인은 열을 기다려주겠다면서 돈을 마련해 오라고 하죠. 그렇게 돈을 마련하러 가문으로 돌아온 병리단. 하지만 사흘이 지났는데도 아직 돈을 구하지 못했는데, 그 돈을 위해 양소방을 이용하기는 싫었던 것이죠. 병리단은 무림맹 곡부지부로 향하는데요. 곡부지부를 찾은 병리단의 얼굴이 조금 이상합니다. 거금을 들여 상급면구를 쓰고 변장을 한 것이었죠. 여기까지 온 이유는 바로 광두에게 들었던 말 때문. 무림맹의 지부장이 양소방에 돈을 꾼 것과 연관이 있다는데, 그렇게 지부장을 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천도문의 사람이라고 변장을 하고 말이죠. 천도문이라는 말을 듣고는 안으로 향하는 하인. 천도문은 바로 강호에서 5손가락에 드는 강한 가문이었고, 자신이 분장하기에도 너무 편한 가문이었죠. 그렇게 천도문의 이름을 빌려 편하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를 맞이하는 곡부지부의 지부장. 병리단은 자신을 마영충이라고 소개하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 자를 환대하는 지부장이 웃긴 해요. 병리단은 가문에서 사람 하나를 추적하고 있다는데, 바로 지부장이 중재했었던 곽도수라고 말을 합니다. 반응을 보니 모종의 관계가 있는 듯한데요. 병리단은 자신이 먼저 놈을 잡고 싶다면서 곽도수를 잡는다면 지부장을 본단으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무림맥의 지방 사람들은 본단으로 가는 게 꿈인 걸 알고 있었죠. 그 말을 듣더니 결심한 듯 잠시 기다려달라는 지부장. 곽도수의 얼굴이 그려진 책자를 보여주는데요. 그리고는 곽도수가 지금 제남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병리단은 곽도수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곽도수의 현상금이 5,000냥이라고 말해주는 지부장인데, 병리단은 본단으로 보내준다는 말로 20,000냥으로 바꿔버립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현상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사흘 후에 지부장에게 제남으로 직접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제남, 병리단을 만나러 가고 있는 지부장의 모습.
약속 장소에는 이미 병리단이 와 있었는데요. 그의 옆에는 곽도수의 머리통이 같이 있었죠. 지부장은 약속한 2만 냥을 병리단에게 넘기는데 병리단은 곽도수가 죽기 전 지부장과의 관계를 밝혔다면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는데요. 끝까지 잡아뗄 수도 없는 노릇이었던 지부장. 병리단은 개차반 같은 놈이었다고 대답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 병리단. 자신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대는데요. 그리고는 상급면구를 대놓고 벗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병리단이라는 것을 지부장 앞에서 밝혀버린 것이죠. 그제서야 자신이 속은 것이라는 걸 알고만 지부장, 자신의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는데 그건 자신의 집에서 뜯어간 돈이라고 하는 병리단. 지부장은 검을 뽑으면서 위협하는데요. 순식간에 자신의 검으로 지부장을 베어버린 병리단. 지부장은 목을 베이게 됩니다. 그렇게 목에서 피를 뿜으며 쓰러져 버리고 병리단은 무린맹이 이딴 짓이나 하라고 지부장으로 뽑은 게 아니라면서 쓰러진 지부장을 내버려 두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흑시집으로 다시 간 병리단. 구해온 돈을 전부 상인에게 내어주는데 돈을 받고는 안쪽으로 이동한 상인은 작은 나무 목함을 하나 들고 오는데요. 그 안에는 그렇게 바라던 천년 파양초가 들어있었죠. 그렇게 영초를 얻고는 가게를 나가는 병리단. 근처의 산으로 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버리고 그대로 천년 파양초를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내공운기를 시작하는데 엄청난 빛이 동굴 전체를 감싸기 시작하고 그렇게 병리단은 15년의 내공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었죠. 내공을 얻고는 다시 본가로 돌아온 병리단. 대문을 열고 본가 안뜰로 들어오는데 왜 이제야 오냐고 하는 광두. 이번에도 늦는 병리단을 걱정했던 것이죠. 병리단은 광두의 무공수련을 봐주고 광두는 꽤나 노력해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광두의 무공을 봐주는 병리단이네요. 광두는 병리단의 도움으로 빠르게 성장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 병리단에 거쳐 오늘도 어김없이 내공 운기를 하고 있는 모습. 그때 광두가 맹주가 돌아가셨다면서 들어오는데 맹주 본인이었던 병리단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광두는 맹주 자리에서 죽는다는 것은 아쉬울 것 같다면서 억울해서 죽지도 못할 것 같다는데 그 말을 듣고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병리단. 충성스러운 많은 수하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었죠. 자신은 만인지상의 고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잣거리로 나가는 병리단. 혼자서 고독을 느끼며 한잔하고 있는데 한 노인이 맹주와 투마의 싸움에 대해 말을 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며 거짓말을 하는데 투마는 키가 구척에 주먹이 어른 머리통만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투마를 회상하는 병리단. 투마는 오척단신의 왜소한 체구였죠. 하지만 자신과 비할 정도의 강자였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이야기를 듣더니 그럼 뭐하냐면서 천하진이 엄청난 부정축제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돈다는데 그런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들은 병리단.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며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광두의 수련 모습을 보던 병리단. 광두에게 새로운 도 하나를 건네주는데 자신과 격없이 지내주는 광두에게 고마움을 느끼네요. 전생에서는 느낄 수 없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벽시 건문. 벽가를 찾아온 송과장과 인사하는 병리단. 송과장은 망난이었던 병리단에게 마저 믿음을 보여주는데 자기에 대해 좋게 생각해줌에 고마워하며 동시에 아버지와의 우정을 부러워하는 병리단. 전생에 자신에게는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이었죠. 송과장은 활인과는 다르게 병리단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편 벽시 부부는 병리단을 불러 해줄 말이 있다는데 송과장이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산동상회에서 연합을 만들기 원한다는 것. 사실 병리단은 맹주 시절 연합을 철저히 금지했었죠. 자신의 죽음이 알려지자 무림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산동상회는 송과장을 지지한다고 제안했다면서 자신 역시 송과장을 전폭 지지하겠다고 하네요. 병리단은 산동상회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해하고 장사꾼이 무림 문파와 손을 잡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벽시 부부는 아들로서 이제 병리단을 완전히 신뢰하는 모습. 병리단 역시 자연스럽게 부모라는 감정이 앞서고 돌아가신 전 부모님 생각에 흐뭇하게 웃고 마네요. 철혈의 맹주라 불리던 천하제일인 무신 천하진. 벽시 건문의 망난이 병리단으로 환생하다. 환생천마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9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위귀족 가문의 망나니 아들, 아카데미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에드 로스 테일러. 에드는 가문에서 파문당해버렸습니다. 그런 에드를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하지만 에드는 자기가 파문당한 것을 억울해하는데요. 사실 주인공은 그저 게임 속으로 들어왔을 뿐이었죠. 자신의 최애 게임인 실베니아 낙제검성 안으로 말이죠. 그리고 하필이면 자신이 빙의된 것이 바로 에드 로스 테일러. 그렇게 더 억울해하는 에드입니다. 능력치만 보아도 바닥을 끼고 있는 모습. 원래대로라면 초반에만 잠깐 나오는 악당이었죠. 엔딩 크레딧 구석에서 거짓골로 구걸하는 모습이 마지막 기억. 에드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카데미는 학교라기보단 도시에 가까운데요. 학생들의 시선을 피해 숲속으로 도망친 에드. 다행히 가문에서 파문되었어도 학교에서는 퇴학당하지 않았는데 실베니아 아카데미는 졸업만 하면 편안한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이죠. 에드의 목표는 당연하게도 졸업입니다. 문제는 비루한 능력치로 장학금을 따내는 것이겠네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옷가지 몇 개뿐. 당장 문제는 오늘 잘 곳과 먹을 것이 없다는 것. 에드는 개학까지 남은 열흘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행히 마법을 써서 나무들을 베어내고 나무 껍질을 삶아서 먹어보려 했지만 먹었던 것을 전부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재는 집을 지을 때나 사용해야겠네요. 겨우 나무들로 작은 움막을 짓는데 성공한 에드. 그러자 눈앞에 시스템 창이 뜨는데 귀족임에도 마법보다는 손재주에 재능이 있는 에드입니다. 그 손재주로 가니 작사를 하나 만들고 옆에 있는 냇가루가 물고기를 잡아보는데 그렇게 맛있는 물고기를 잡아 구워주고 이제야 한입 먹어보려고 하는 에드입니다. 그때 잊고 있던 메인 캐릭터가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녀는 바로 에드를 기숙사에서 쫓아낸 황녀 페니아였습니다. 괜히 시비를 걸어보는 페니아인데 혼자냐면서 곧 해가 진다고 하며 다가가는데 페니아는 해코지한다면 후회할 거라고 하지만 오히려 황녀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에드입니다. 그러자 자신의 통찰안을 발동하고 에드를 살펴보는데 에드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에드의 가문인 로스 테일러 가문은 이름 높은 유력 가문. 하지만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을 위한 인체 실험을 저지르고 결국에 가문 사람들은 모두 처형을 당할 운명이었기 때문이었죠. 에드는 황녀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하는데 바로 반배정 시험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에드는 자신의 도움이 없다면 A반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 말하고 잔디섬 중앙에 거대한 나무로 가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페니아가 찾는 마력 구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뒤 반배정 시험이 끝나게 되고 마법부 교수 글래스트는 찾은 구슬을 꺼내보라는데 에드가 알려준 구슬을 찾은 페니아가 수석이지 않을까요? 한편 에드는 낚싯대를 만들며 페니아를 생각하고 페니아는 사실 반배정에서 실패하는 것이 스토리. 하지만 페니아가 구슬을 찾아 A반이 된다면 원작의 설정은 붕괴해버리는 것이죠. 자신이 아는 설정이 전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것은 안되겠죠. 물론 수석은 페니아가 아닌 루시였습니다. 황녀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기 싫어했던 페니아. 자신의 힘으로 찾은 구슬이 아니기에 가져가지 않았던 것이죠. 에드는 이것을 알고 미끼를 던졌던 것입니다. 시원하게 황녀를 낚아버린 에드였습니다. 며칠 뒤 한참을 뛰어 도착한 에드. 실베니아 아카데미로 돌아온 것이었는데요. 개학식을 시작하는 아카데미의 많은 사람들. 에드를 보고 수군대기 시작하는데요. 신경도 안 쓰고 음식만 먹고 있는 에드입니다. 개학식이 끝나고 이번에는 토끼를 사냥하고 있는 에드. 생활 스킬을 올려 마법 화살을 쏘고 싶어 합니다. 그때 누군가를 보고는 놀라는 에드. 그곳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예니카 페일로버.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하는 그녀인데요. 고위 정령들에게 에드의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애써 예니카의 말을 무시하려 하는 에드입니다. 원작의 전개를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비중이 큰 예니카는 가까이에서는 안되는 대상이었죠. 에드의 거처에서 학사동까지는 꽤나 거리가 있었는데 등하교만으로 스탯이 오를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집에 도착하면 다음날을 위해 장작과 식수를 준비하는데 그런 에드를 지켜보고 있는 예니카. 에드는 왜 자신에게 자꾸 들러붙냐고 묻는데 예니카는 에드를 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니카의 미래를 아는 에드는 웃으며 받아쳐줄 수 없었는데 예니카는 바로 1막의 최종 보스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에드에게 웃어주는 캐릭터지만 결국 예니카의 약점인 돈 문제를 꺼내고 마는 에드. 그렇게 예니카를 자신에게서 떼내려고 합니다. 에드는 이제 중요 인물들과 얽힐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움막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칫하는 에드. 그 안에는 실베니아 최강자 루시가 자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체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루시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며 에드의 뒤쪽을 가리키고 커다란 늑대가 자꾸 말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늑대는 에드에게 언젠간 꼭 예니카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물론 에드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말이죠. 자기는 전해졌다면서 다시 잠드는 루시. 자꾸 자신의 움막에 찾아오는 루시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본 수많은 공략글을 기억해내고 자신의 육포를 먹고 있는 루시에게 말을 거는데 오필리스관 메이드들이 루시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가보겠다면서 사라지는 루시네요. 루시는 기숙사 메이드들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안심하고 마저 일을 하러 가는 에드입니다. 아카데미 합동전투 실습의 날, 이 수업에는 시나리오에 관여하는 굵직한 인물들이 참여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주인공인 테일리. 에드는 테일리를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에드에게 다시 다가오는 예니카. 대진표가 나왔다면서 보여주는데요. 생각해보니 자신도 싸워야 하는 것이었죠. 문제는 자신의 상대가 바로 황녀인 페니아였던 것입니다. 그때 방송에서는 루시와 테일리를 부르는데 루시가 이곳에 없다고 자꾸 부르는 방송이 나오고 루시가 없다는 사실에 식은땀을 흘리는 에드입니다. 그때 한쪽에 있는 예비용 연단 밑에 루시가 보이고 자고 있는 루시를 깨워 준비시키는 에드. 에드의 입장에서는 시나리오대로 테일리가 승리해야 하기 때문 그 명장면을 재현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테일리와 루시의 경기가 시작하고 테일리는 너클을 킨 채 루시에게 다가가는데요. 그때 루시는 테일리를 향해 마법을 사용하고 테일리는 단 한 방에 뒤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검을 들고 일어서는 테일리. 루시에게 다시금 도전하는 모습인데요. 그때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 모습에 놀라는 에드. 루시는 테일리의 검의 마법을 사용하는데 시나리오대로는 전격 마법을 사용하지만 엄청난 바람의 마법을 사용하고 그대로 테일리는 패배하고 맙니다. 육포를 달라는 루시를 뒤로하고 테일리에게 달려가는 에드. 루시가 에드의 움막에 있으면서 시나리오가 뒤틀린 것이었죠. 다음 경기가 자신과 페니아의 경기였지만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고 테일리에게로 향합니다. 고개를 떨군 채 걸어가는 테일리를 부르는 에드. 에드는 테일리에게 이깟 일로 좌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편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온 에드. 페니아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게 시나리오에는 없던 페니아와의 대련을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마법을 사용하는 페니아. 에드에게 수속성 구체를 발사해버리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마법을 정통으로 맞아버리는 에드. 궤적을 보고도 막지 않은 에드를 보고 놀라는 페니아. 사람들은 에드를 보고 야유를 쏟아내고 페니아는 에드가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있단 걸 느낍니다. 에드는 이 결투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결투가 끝나고 어디론가 뛰어가는 에드. 바로 자신에게는 중요한 것이 테일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테일리를 찾고 그런 에드를 부르는 페니아인데요. 당신 대체 뭐냐면서 에드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고 안 그래도 신경 쓸 거 많다면서 히스테리를 부리는데 흥분한 페니아를 안정시켜주는 에드. 에드는 빨리 자신 좀 보내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페니아는 에드에게 일부러 파문당한 거 아니냐고 하고 날카로운 추론을 들은 에드는 꽤나 놀라는데 시나리오를 위해 그런 건 잘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네요. 그리고는 다시 테일리를 찾으러 가는 모습입니다. 좌절해 있는 테일리를 찾아낸 에드. 그런데 누군가의 모습에 놀라고 마는데 에드를 막아서는 건 메인 히로인인 아일라였죠. 아일라는 에드가 테일리를 괴롭히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테일리는 아일라를 옆에 두고 의지력을 보이며 일어섭니다. 자신과 페니아의 경기부터 아일라는 테일리를 찾고 좌절해 있는 테일리를 감싸주었던 것이죠. 아일라가 있다면 테일리는 몇 번이나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에드는 안심하네요. 그때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한쪽에서는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황금의 딸이라 불리는 로르텔과 정령사 예니카의 대련이 한창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강력한 예니카가 로르텔을 이겨버렸습니다. 인기 많은 예니카를 뒤로하고 움막으로 돌아가는 에드입니다. 그렇게 움막으로 돌아가 어망을 확인하는 에드인데, 에드를 몰래 훔쳐보고 있던 예니카, 에드와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 찾아왔다는데요. 자신이 대련해서 로르텔을 크게 다치게 했다는 것, 그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예니카였던 것이죠. 그리고는 사과하러 갈까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에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런 에드의 모습에 조금은 기운을 찾는 예니카네요. 다음날 실베니의 아카데미,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어디론가 향하는 에드. 뉴비들은 이 게임에서 다양한 배드엔딩과 마주하는데, 테일리가 암살당하는 엔딩이라던가 테일리가 구해야 하는 아일라가 죽는 엔딩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에드가 당황해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자꾸 따라오는 4대 히로인 중 한 명 로르텔 때문입니다. 로르텔에게 부여된 포지션은 바로 히든 히로인인데, 로르텔은 시나리오 후반으로 가야만 진면목이 나오는 인물이었죠. 때문에 시나리오 초반인 지금 말을 거는 그녀를 무시하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끈덕지게 말을 거는 로르텔. 착수금으로 그 말을 무려 3개나 주겠다고 하는데, 예니카와 자신이 친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에드는 황금의 딸이면 친구도 돈으로 사냐면서 비아냥대고, 그런 에드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말을 넣는 로르텔. 로르텔은 자신이 페니아와 정치 싸움을 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죠. 알겠다면서 악수나 하자고 하는 에드. 로르텔은 파문당한 에드는 그 말을 거절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악수하면서 그 말을 돌려주는 에드입니다. 로르텔과 예니카를 붙여놓기 싫었던 것이죠. 그날 밤 로르텔은 자신이 직접 나서기 시작하는데, 예니카에게 직접 찾아갔던 것이었죠. 철저한 장사꾼의 촉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예니카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죠. 자신이 다쳤던 사실을 이용해 접근하는 로르텔. 하지만 예니카는 이미 에드에게 접근했던 그녀를 알고 있었는데, 정령들이 예니카에게 말해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로르텔의 흑심을 알고는 돌아가네요. 한편 다음날 에드에 거쳐 오필리스간 선임 메이드인 벨 마이아가 이곳을 찾는데, 이들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엘리트 집단, 즉 저 바구니에 든 것은 이 숲에서 채집한 고급 식자재였던 것이죠. 움막 생활을 하는 에드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그렇게 벨에게 먹을 수 있는 각종 열매와 버섯에 대한 지식을 얻네요. 에드는 이제 움막 생활에 슬슬 재미를 붙이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무언가 반짝이기 시작하고 에드와 움막에 이상한 물체가 떨어지는데, 에드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는 뒤로 날아가고, 거처에 떨어졌던 것은 바로 루시였습니다. 자신이 죽을 뻔했다고 벌벌 떠는 루시인데, 평소처럼 땡땡이를 치다 벨에게 걸려서 도망을 쳤던 것이죠. 화나서 루시에게 꿀밤을 먹이는 에드. 평소와는 다르게 방어마법을 사용하지 않는데 마력이 바닥났다고 하는 루시네요. 마력이 바닥났다고 하자 이때다 싶어 꿀밤을 장전합니다. 에드는 좀 더 단단한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학교 도서관으로 가서 관련 책들을 찾아보는데, 폐간 시간이라면서 에드를 찾아온 사서 여학생 엘카. 에드와 좀 더 친해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에드는 엘카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고, 에드의 이름을 듣고는 조금 놀라는 눈치의 엘카. 하지만 소문은 믿을게 못된다면서 웃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라면서 이제 정리하고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굉음과 함께 도서관이 흔들리고 엘카에게 책장이 넘어지면서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과연 아카데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재앙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나고 꽤 많은 학생들이 모여드는데, 최고의 어둠 정령인 글라스칸을 소환하는 마법진이 보이고, 범인은 높은 확률로 정령사 예니카라고 생각하는데, 테일리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학생회관으로 들어가자고 하고, 학생들은 힘을 합쳐 글라스칸을 처치하자고 하는데, 1학년 전투부인 클레비어스는 반대라면서 그 안쪽엔 2마리의 고위정령까지 있다고 합니다. 로르텔은 너무 강한 거 아니냐면서 이상하다고 하는데, 어둠의 정령인 벨로스페로에게 먹힌 것 같다면서 예니카는 벨로스페로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고 하죠. 문제는 어떻게 벨로스페로가 예니카를 지배했냐는 것. 문제의 사태에 페니아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모두가 자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페니아는 에디가 했던 조언이 생각나고 1시간 뒤에 진입하겠다면서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합니다. 그때 한 학생이 도서관에 친구 1명과 2학년 1명이 남아있다는데, 엘카라는 이름을 듣고 한 학생이 놀라는데요.
당장 구하러 가야 한다면서 자리를 이탈하려는데 모여있는 사람들 중 가장 큰 전력인 직스를 보낼 수 없다는 학생들, 같이 있는 다른 2학년이 누구냐고 묻는데 그 2학년이 바로 에드라는 말을 듣고는 얼굴이 굳는 모습. 모두에게 에드는 그저 악의 축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 말을 듣고는 바로 도서관을 향해 날아가는 직스입니다. 초원에서 지내던 야만인의 후손인 직스. 그런 직스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주는 엘카인데 직스에게는 엘카가 구원이었던 것이죠. 엘카와 엘카의 가족은 직스를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직스는 엘카와 함께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에드에게서 엘카를 지키기 위해 달려가는 직스입니다. 순식간에 도서관에 도착한 직스. 그곳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에드를 발견하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엘카를 찾는 직스인데 3열람실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 달려갑니다. 다행히 엘카는 다친 곳 없이 멀쩡해 보였고 엘카를 보호하듯 둘러싸아 놓은 책장들과 엘카에게 하는 말인 듯 남겨놓은 문구들, 누군가가 엘카를 지킨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정황들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에드라는 것을 눈치챈 직스입니다. 3시간 전 에드와 엘카를 덮치는 책장들. 에드는 엘카를 향해 무너지는 책장을 막아내고 시나리오 중요 인물들이 모여있는 곳은 쳐다도 안 보는데 하급 정령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막기 위해 책장을 세워놓는데 그때 무언가가 생각난 에드. 예니카와 같은 정령사들이 아니라면 정령 스탯을 쌓기가 힘든데 볼 수조차 없는 에드는 스탯을 올릴 수가 없었던 것. 하지만 예니카가 실체화시킨 정령이 쏟아진다면 그렇게 정령들을 잡으며 스탯을 쌓는 에드였죠. 한계까지 사냥하고는 힘에 부쳐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단련이라고 답하는 에드. 직스는 큰 빚을 졌다면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에드는 직스가 이 시나리오의 중요 인물이라는 걸 기억하고는 할 일을 하러 학생회관으로 가라고 말을 하네요. 그리고는 테일리를 도와주라고 말하는데 직스는 테일리와는 하나도 친하지 않아 보입니다. 에드는 상성의 문제라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조언을 듣고는 모여있는 학생들에게 향하는 직스네요. 그때 에드는 뭔가가 생각이 나고 직스가 왜 아직 테일리랑 친구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하는데 사실 두 사람은 학기말 평가에서야 친해지는 것이었죠. 하지만 원작보다 한 달이나 이르게 시작한 1막의 최종장. 이미 에드가 닿은 전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토벌지에 주둔진 학생광장, 페니아가 이끄는 학생들은 폐퇴해 있었는데요. 그런 학생들에게 말을 거는 에드.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직접 나섰던 것입니다. 에드는 타칸을 넘어 예니카를 상대해야 한다면서 데미지를 줄 수 없는 타칸을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데요. 두 팀으로 나눠서 타칸을 유인시키자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유인조가 실패한다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 사실상 성공하기가 힘든 미션이었던 것입니다. 페니아는 황녀의 이름으로 에드의 작전을 찬성하고 그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각자 흩어지는 학생들. 타칸을 마주한 에드의 조인데요. 에드는 그저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하는데 우선 날뛰는 타칸에게로 접근하는 세 사람입니다. 타칸은 다가오는 학생들에게 마법을 사용하려 하고 클레비어스는 뒤돌아봤지만 에드와 로르텔이 없어져 있었죠. 속았다고 생각하고는 불이 나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에드는 로르텔에게 클레비어스가 있는 틈에 나가자고 하는데 저랩에도 수석이라면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로르텔은 실습실 바깥 외벽으로 향하고 에드는 로르텔에게 실습실 벽을 부숴달라고 한 것인데요. 엄청난 마법 실력으로 손쉽게 벽을 부순 로르텔. 구멍으로 예니카에게 진입하는 진입팀입니다. 그때 클레비어스가 타칸에게 쫓겨 바깥으로 도망쳐 나오고 자신에게 생각이 있다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데 그리고는 잠들어 있는 루시를 찾은 에드. 이 상황에서도 낮잠 자고 있는 루시를 데려가는데 에드가 준비한 것은 바로 루시가 좋아하는 육포. 육포를 이용해 루시를 깨우고는 던질 준비를 하는 에드입니다. 그리고는 루시를 냅다 던져버리는데요. 일행을 공격하려는 타칸에게 루시가 날아가고 타칸에게 마법 공격을 시원하게 갈겨줍니다. 그렇게 타칸의 껍질이 날아가 버리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 에드가 타칸에게 달려가는데 그 시각 예니카에게 도착한 진입조 1막의 보스인 예니카를 조우한 이들입니다. 한편 껍질이 부서진 타칸은 날뛰기 시작하고 목을 단칼에 베어야 한다면서 준비하는 에드. 로르텔은 에드를 도와주기 위해 마법을 시전하고 에드는 로르텔을 믿고 타칸에게 달려가기 시작하는데요. 타칸의 공격을 로르텔이 마법으로 막아주고 무장비로 노출된 타칸에게 마법을 사용하는 에드. 그대로 마법 칼날으로 타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렇게 많은 정령 경험치를 얻게 되는 에드네요. 에드는 탁한을 마무리한 채 테일리 쪽을 살펴보는데 테일리는 단신으로 어둠 정령에게 돌격하고 있었고 그대로 폭발해버립니다. 주인공의 면모를 보여주는 테일리네요. 그렇게 최종장을 무사히 마친 학생들. 테일리는 에드 덕분에 각성을 한 모습입니다. 무사히 마친 학생들을 보고 웃음 짓는 에드네요. 그리고는 에드는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게임 시나리오 진행 중에는 올 수 없었던 곳, 루시가 잠을 자던 예비용 연단,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예니카입니다. 늑대가 에드에게 했던 말은 이런 상황을 예상한 듯 하네요. 누워있는 예니카에게 수고가 많았다고 하는 에드. 이렇게 학생들의 1막이 마무리됩니다. 예니카의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열흘 뒤, 예니카는 징계를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담당 교수들과 친구들이 예니카를 옹호해줬고 로르텔은 자금을 이용해 복구를 무상으로 지원해줬죠. 그 결과 퇴학을 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드 역시 페니아의 탄원으로 다음 학기 학비를 면제받고 손에 들어온 금화로 장비를 사들였는데 이제는 계획했던 오두막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1일차에는 땅을 골라 평탄화 작업을 하고 3일차부터는 바람 칼날을 이용해 목재를 만들어냈습니다. 20일차에는 오두막의 기반을 만들어낸 에드, 직스가 공사를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40일차에 오두막을 완성시킨 에드네요. 그때 에드를 부르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바로 에드의 오두막을 살펴보던 예니카였죠. 에드는 예니카에게 구경하라고 말해주네요. 예니카는 에드에게 힘들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에드는 힘들 때면 언제든지 와도 된다고 해주네요. 그렇게 에드와 예니카에게는 2학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카데미의 기숙사인 오필리스관은 혜택이 엄청났는데 문제는 방학이 끝나자 폭우가 쏟아지는 벨로르 지방. 학교에서는 오필리스관 학생들에게만 마차와 배편을 지원해준다는데 이에 덱스관 열등생들의 불만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로르텔의 손바닥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죠. 로르텔은 이미 열등생 대표인 윌레인과 접선했던 겁니다. 열등생들은 학교를 점거하려 하고 이렇게 로르텔에게 선동된 학생들을 주인공이 막아야 하는 시나리오. 오필리스관에는 열등생을 도와주는 중간 보스들이 존재하는데 테일리를 낙제생이라고 조롱했던 토테가 바로 중간 보스였죠. 그의 역할은 1층을 지키는 메이드를 제압하고 학생들이 오필리스관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 로르텔에게 매수당한 중간 보스를 보고 있는 윌레인. 중간 보스의 정체는 토테가 아닌 에드였습니다. 시간은 며칠 전 에드는 사냥을 하고 있는 모습. 새로 만든 활로 사슴을 노리고 있는데요. 그날 밤 에드에게 접근하는 로르텔. 에드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려고 하는데 토테가 쓰러졌다는 말에 로르텔에게 말해보라고 하고 테일리에게 시비를 걸었던 토테. 에드보다도 못한 벌레 미만이라는 대사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토테의 얼굴을 후려쳤던 것이죠. 때문에 토테가 할 일을 에드에게 맡기려는 것입니다. 어차피 평판이 안 좋은 애들아 안성맞춤이었죠. 거기에 금화 20립까지 주겠다는 로르텔.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게 됩니다. 오필리스 점거 사태는 징검다리와 같은 에피소드. 페니어와 로르텔의 권력 대치 구도를 만드는 것인데 중요한 건 테일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였죠. 에드는 그냥 보고 있다가 유리한 진영을 선택할 심산입니다. 에드는 예니카를 부르고는 밑작업을 위해 예니카를 다른 곳으로 불러냅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오필리스관에서 빼두는 것이죠. 그렇게 밤 9시 오필리스관 점거가 시작되고 열등생들이 오필리스관 앞으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메이드를 제압하고 정문을 열어 제끼는 에드. 윌레인을 위층으로 올라가라면서 등 떠미는데요. 모든 책임을 덤터기 써야 할 인물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때 에드를 찾아온 로르텔. 자기가 할 일을 한다면서 어디론가 향하는데 오필리스관의 방어 마법을 폭주시키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윌레인이 4층의 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만히 앉아 테일리를 기다리려는 에드인데 그 시각 학교 내 장미 정원. 에드를 기다리다가 화려한 마차를 발견하는 예니카. 어째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에드의 말에 따라 장미 정원에서 기다리는 모습. 하지만 예니카는 머리핀이 이상하다면서 에드의 예상과는 다르게 기숙사로 향하는데요. 즐겨하던 게임에 3류 엑스트라로 빙의했다. 야망은 없고 그냥 졸업장만 따고 싶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놔두지를 않는다. 아카데미에서 살아남기에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5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난한 머리에 자타공인 노력너인 주인공.
남고, 군대, 공대를 거쳐 대기업에 입사했죠. 하지만 5년 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폐인 생활을 했다는데요. 겨우 작은 게임 개발 회사에 취직했죠. 담배 냄새의 시래기를 살펴보는 주인공. 갑자기 우웅거리더니 파란색 문이 생겼습니다. 차원문이 생겼고 그곳을 가보자고 다짐했죠. 다른 공간에 도착한 듯한 모습. 시골이었지만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죠. 그곳에는 노란색으로 빛나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차원문 계약서였고 언제든 문을 오갈 수 있었죠. 차원문 개방은 양쪽 차원에서 각각 2번씩 4번입니다. 아공간 주머니를 발견한 주인공. 차원 연결을 하는 것이고 시공간에 제약이 없었죠. 가져올 수 있는 물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골드뿐이긴 했었죠. 초기 자본금으로 1000골드 1억을 받았습니다. 이 골드를 파는 상상을 하지만 금방 그만두었죠. 계약은 차원문 주인이 사망하면 자동 파기됩니다. 계약과 동시에 에르만 제국 공용어를 습득한다는데 7일 동안 계약을 안 하면 모든 기억을 잃게 되었죠. 계약을 원한다고 하는 주인공 조이수. 에르만 제국에서 소박한 행복을 꿈꾸었죠. 안 먹어요? 라고 물어보는 한 아주머니. 이수는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귀족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소박한 일상이었죠. 호밀빵과 옥수수 수프였습니다. 조금 전 이수는 휴대폰 화면을 보고 놀랐죠. 얼굴이 잘생기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차원문을 넘은 공간을 둘러봅니다. 꽤나 시골 같았고 이수는 창문을 활짝 열었죠. 다시 봐도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이때 누군가 이수를 쳐다보고 있었죠. 빨간색 옷을 입은 한 아주머니.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에 이사 왔냐고 하네요. 아주머니는 온 김에 식사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게 된 이수였죠. 소박하지만 맛있어 보이는 음식. 집에서 맥주와 삼각김밥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수는 아주머니에게 성함을 여쭙니다. 험프리 부인이었고 이 동네에 산다고 했습니다. 부인이 어디서 왔냐고 해서 소울시티라고 했죠. 부인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어보는 이수. 빵에다 수프를 찍어 먹는 음식이네요. 빵을 뜯어서 수프에 폭 찍습니다. 맛있어서 감탄하는 이수의 모습. 호밀빵을 수프에 적시니 부드러웠죠. 인스턴트 수프보다 진하고 구수했습니다. 옥수수가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았죠. 간이 거의 안 되어 자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후추 살짝 뿌려 먹으면 딱이라고 생각하는 이수. 험프리 부인에게 후추가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부인은 후추는 귀족이나 쓰는 향신료라고 합니다. 이수는 살면서 먹은 것 중 최고라고 했죠. 이수는 부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는 험프리 부인을 부르는 이수. 레시피를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냥 대충 잡히는 대로 한다는 부인. 그러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라우도렌 마을을 부인이 따라 걷는 이수. 옥수수가루, 험프리 수제버터, 양파가 있었죠. 먼저 버터를 녹이고 양파를 볶으랍니다. 갈색이 될 때까지 볶으면 되었습니다. 양파를 캐러멜라이징 하는 것이었죠. 우유랑 물을 붓고 약한 불에 끓입니다. 어느덧 이수가 극찬한 음식이 완성이 되었죠. 시켜두었다 점심을 먹겠다는 부인. 이수는 부인에게 받으라고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초대한 보답에 선물을 건넵니다. 뚜껑을 열어보라고 하는 이수. 부인이 뚜껑을 열자 거울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또렷한 거울은 처음이라고 하는 부인. 비쌀 것이라 생각한 부인은 가져가라고 했죠. 완고한 반대에 얼떨결에 쫓겨난 이수. 이수는 도서관에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옆집의 창문으로 드러난 여자의 모습. 눈이 마주치자 여자가 달아나는데요. 옆집에 여자애가 사나 하고 생각하는 이수입니다. 이수는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건장한 남성 한 명이 밝게 인사했죠. 일반적인 사서원 느낌이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저씨는 무엇을 먹고 있었는데요. 이수는 아저씨에게 자신을 모험가라고 했죠. 도서관이었지만 책장이 매우 부실했습니다. 뭐 찾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는 아저씨. 에르만 제국 지도가 있냐고 이수가 물어봤습니다. 아저씨는 찾아서 이수에게 책을 건넸죠. 마을 주민만 책을 빌릴 수 있어서 읽고 가기로 합니다. 이수가 지도를 보는 것을 지켜보는 아저씨. 책상 위에 지도를 펼쳤는데요. 이게 지도라고? 라고 생각하는 이수입니다. 해안선과 대륙 이외에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도시나 마을을 표기하는 것은 알고 보니 불법이었네요.
상세한 지도는 황실이랑 군에서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쟁 때문인 듯 했는데요. 이 세계의 군대 체험은 죽어도 싫은 이수였죠. 마법사 가문이 제국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사서 아저씨 한스는 힘쓰는 일을 담당한다고 했죠. 이수에게 먼저 친구를 하자고 하는 한스. 이수의 나이는 23이라고 하는데 한스는 자신이 17이라고 합니다. 당황한 이수는 음식으로 화제를 돌립니다. 한스가 먹고 있던 것은 빵그릇 위 산딸기였죠. 빵을 구워서 며칠 동안 두면 빵그릇이 됩니다. 그 위에 여러가지 음식을 올려 먹는 것이었죠. 한스는 이수에게 하나 먹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빵그릇 위에 산딸기는 딱딱하네요. 여기서 가까운 항구 도시를 물어보는 이수. 푸싱이라는 도시를 알려주는 한스입니다. 가장 큰 도시도 물었고 수도를 알게 된 이수. 상인이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한스인데 상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죠. 이수가 한스를 따라갑니다. 도착한 곳에는 험프리 부인도 있었죠. 이수가 골드로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집으로 도착한 이수는 그 말을 챙기는데요. 이 골드를 챙기는 이수. 상인들 구경을 오게 된 이수인데 상인들이 매우 많았고 좋은 분위기였죠. 험프리 부인이 이수를 받습니다. 맥주를 가져다 줄 테니 먼저 한잔 하라고 하는데 이 세계 맥주는 어떤 맛일지 궁금한 이수. 맥주 한 잔 가지고 온 험프리 부인. 거품을 허겁지겁 마십니다. 고소한 곡물 베이스의 끝맛이 좋다고 하네요. 평소라면 맥주에 눈길도 안 줬을 이수인데 다시 한 모금 하려고 하는데 멈칫합니다. 험프리 부인이 이수를 뚫어져라 쳐다봤죠. 1실버 5쿠퍼라고 하는 부인. 맥주는 선불이었던 것이죠. 골드 1개를 내밀자 거스름돈을 챙겨줍니다. 은화 8개랑 동화 5개를 받았습니다. 17번은 1골드이니 맥주는 15,000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음식값은 얼마냐고 묻자 방금 냈다고 하네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다시 맥주를 즐기는 이수. 밖에서 먹던 에일 맥주와 맛이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더 많아진 식당이었죠. 갑자기 한스가 점심 먹으러 왔냐고 물어보는데 이수가 같이 먹을래? 하고 대답합니다. 한스는 부모님이랑 와서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험프리 부인은 음식을 대접하는데요. 호밀빵과 돼지고기 스튜였죠. 이수가 한입 떠서 먹어봅니다. 신선한 고기 육즙과 채소 육수의 감칠맛이 있었죠. 거기에 약간의 허브와 소금이 들어간 듯 합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이랑 비슷한 음식이었죠. 엄마 음식 때문인지 간이 센 음식은 안 좋아했는데요. 이수는 돌아가신 엄마를 떠올립니다. 한스가 다가와서 이제 뭐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물건을 보러 가겠다고 답하는 이수. 식당을 나와서 이동하는 이수와 한스입니다. 그곳에서 이수는 험프리 부인을 봤죠. 거울을 보면서 얼마냐고 물어보는 부인. 거울 파는 상인을 이수는 처음 봤죠. 상인이 이수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어봅니다. 이수는 자기소개를 하고 향신료 시세를 물었죠. 후추는 1파운드에 6골드라고 하네요. 후추 1kg이면 12골드이므로 120만원이었죠. 이수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는 향신료가 꽤 비싸게 팔립니다. 판매 루트를 확보하면 이수는 갑부가 될 수 있었죠. 이수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상인은 갖고 있는 후추를 자신에게 팔라고 합니다. 후추는 황실과 귀족들이 쓸어가기 때문이었죠. 상인은 명함 같은 종이를 건네줍니다. 향신료 상점 콜린 머그웰이라고 소개를 하네요. 더 구경할 것을 찾던 이수는 한 꼬맹이를 보는데 옆에 가서 말을 걸어보는 이수입니다. 소녀는 10살이라며 꼬맹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반도 대륙에서 왔다는 이수를 못 믿는데요. 자신이 읽은 책에서는 한반도는 없었기 때문이죠. 이수는 나보다 많은 게 많아 하며 우쭐거립니다. 아이는 자파상인 아들 미노 스트리브입니다. 이수는 스트리브에게 거울 하나를 보여줍니다. 스트리브는 3골드는 하겠다고 했죠. 이 정도의 퀄리티는 마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인이 없어서 팔 수 없는 물건이라고 하는데 스트리브는 이수에게 암시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수는 스트리브에게 거울을 가지라고 하는데요. 매우 좋아하는 스트리브의 표정. 세상에 공짜는 없다면서 미심쩍어 하는데 이수는 푸싱 주변의 다른 마을을 물어봤죠. 스트리브는 에르마니아 시티가 살기 좋다고 하는데 집값이 조금 비싼 것은 단점이라고 합니다. 스트리브는 이수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주소지를 건네면서 자신의 집 위치를 알려줍니다. 일할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 환영이라고 하네요. 이수가 부잣집 자제로 보여 제안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먼저 자리를 떠나는 스트리브.
거울을 또 주면 팔아주겠다고 합니다. 샤워문을 열어 샤워를 마친 이수. 냉동고 문을 열고 시원함을 만끽합니다.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는데요. 빵 아이스크림을 먹고 행복한 표정의 이수. 이수는 퇴사를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은 이수. 후추를 사보려고 합니다. 10kg만 팔아도 400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내일 바로 퇴사를 해야겠다는 이수. 이수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상사. 상사 앞에 당황한 표정의 이수. 상사는 이수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죠. 이때 이수에게 종이를 던지는 상사.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며 화를 냅니다. 상사는 부모가 돌아가신 얘기를 꺼내는데요. 대표님이 있는 곳을 찾아간 조이수 대리.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대표가 묻는데 사정이 생겨서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수. 박 과장 때문이냐고 징계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수는 마음이 버티지 못한다고 대답했죠. 대표는 인수인계만이라도 부탁한다고 합니다.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에 성공한 이수. 집에 도착하니 후추랑 설탕이 도착해 있습니다. 차원문을 열고 이동시키려고 하네요. 아공간 주머니에 후추 1kg을 넣었습니다. 여윳돈 대략 1억 4천만원도 챙겼죠. 이제 이수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도착해서 후추를 비밀 공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누군가를 찾아갔죠. 험프리 부인이 밥 먹으러 왔냐고 물어봅니다. 이수는 드릴 것이 있다고 찾아온 것이죠. 보리가루와 살구씨가루, 꿀이 있네요. 이것으로 팩을 만들어 주겠다는 이수. 처음으로 팩을 얼굴에 붙이는 부인. 이수는 눈과 코 주변을 닦으라고 합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다면서 자리를 뜨는 모습이네요. 이게 침대에 누워서 여유로움을 즐깁니다. 누군가 이수의 집을 찾아왔는데요. 한스가 요즘 안 보여서 떠난 줄 알았다고 하네요. 시간 되냐면서 호흡을 따러 가자고 하는 한스. 호흡은 맥주를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온 것이었죠. 건초배기부터 곡물 갈기까지 일이 많았습니다. 이수는 옆집 여자의 한 명이 문득 떠올랐는데요. 금발머리 여자애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한스는 동네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죠. 동네에 여자애는 한 명인데 특이하다고 합니다. 모녀 둘이 살고 이웃과는 교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홉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꽃을 따면 된다고 한스가 알려주는데 이수는 향이 굉장히 좋다고 느꼈죠. 꽃을 한 바구니 따게 된 이수. 피곤할 텐데 한스는 이수에게 쉬라고 합니다. 땀이 흘려서 찝찝한 이수는 달려가는데요. 집으로 가서 샤워하기 위함이었죠. 침대에 누워서 개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맥주 한잔 하면 딱일 것 같은데요. 이게 해서도 이상하지 않을 음식을 고르네요. 휴대폰으로 음식을 고르는 이수. 음식을 결정하고 배달이 도착했습니다. 포장된 음식을 가지고 이계로 갑니다. 한국의 맛을 보여주겠다는 이수였죠. 이계에 도착했지만 살림살이가 부족하네요.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살림살이를 챙기는데 또 누군가가 이수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한스가 아까 왔을 땐 안 계셨다고 말하는데요. 속옷만 입은 이수가 한스를 맞이합니다. 한스가 이수의 모습을 보고 정적이 흘렀죠.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는 한스인데 이수는 배달 음식이 순간 떠오릅니다. 일단 알겠다고 제안을 수락하는 이수. 한스에게 요리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험프리 부인 댁에 허락을 맡아 먹기로 했죠. 이수가 가지고 온 배달 음식은 닭볶음탕. 이게 사람들은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닭볶음탕이 어떤 음식인지 설명하는 이수. 얼른 먹어보라고 권유를 하는데요. 이수와 한스, 험프리 부인과 남편이 식사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먹어보더니 맛있다고 하네요. 이 요리가 라우도렌을 뒤집었다는 한스. 너무 맛있어서 정신을 잃은 부인의 남편. 이수는 리액션이 해자라고 생각했죠. 4명 모두 매우 만족스러운 식사입니다. 한편 후추를 팔아보려는 이수. 향신료 상인을 찾으러 갑니다. 이때 말을 탄 예쁜 여자가 보이네요. 이수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귀족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수. 체인메일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했죠. 여자가 이수 쪽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활짝 웃더니 내 사랑을 외쳤죠. 순간 이수가 긴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자가 말에서 내려 이수를 지나칩니다. 매기 하면서 뛰어갔죠. 여자의 이름은 제이스 로제, 메디치입니다. 매기는 험프리 부인을 가르치는 말이지였죠.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고 메디치가 말했습니다. 부인은 황실 최고 요리사는 원하지 않는다는데 빨리 맛난 요리를 내놓으라는 메디치. 재료는 가져왔으니 마음껏 사용하라고 합니다.
한스는 이수에게 아가씨 미인이죠 합니다. 성격이 좀 괴팍한 구석이 있긴 했지만요. 메디츠는 한스의 말을 듣고는 쫄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스에게 처음 보는 이수를 물었죠. 이수는 한반도 대륙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재산과 가족관계에 대해서 묻는 메디츠. 그때 메디츠를 데리고 가는 남자. 아직 통성명도 못했다고 떼쓰는 메디츠인데 이수는 정신사나운 아가씨라고 생각을 했죠. 메디츠가 이수에게 관심 있는 것 같다고 하는 한스. 조셉 아저씨가 때마침 들어옵니다. 한스에게 맥주 한 잔만 달라는 조셉. 테이블을 세팅하는 한스. 메디츠의 날이라서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조셉은 이수에게 한잔 하자고 했죠. 그는 에르마니아 시티 향신료 상인입니다. 이수가 혹시 머그웰을 아냐고 물어봤는데요. 조셉과 머그웰은 아는 사이였네요. 머그웰이 후추를 하냐고 물어보는 조셉. 조셉은 후추를 한 톨도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메디츠 가문에서 후추를 많이 쓰기 때문이었죠. 머그웰은 후추를 구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수는 전에 한스가 먹던 빵을 봅니다. 술안주로는 어울리려나 한 입 맛보았죠. 딱딱하고 밀가루 맛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메디츠, 즉 제제는 후추를 싫어하는지 물었습니다. 조셉은 말도 말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는데요. 푸싱에서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다는데요. 제제가 후추마차를 불지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모이면 자기 뒷담이냐며 제제가 오는데 아가씨도 맥주 한잔 하라면서 합석합니다. 제제가 집마차를 훔쳐가라고 말하는데요. 성공하면 떼돈을 벌기 때문이었죠. 이수에게 아까 한 질문에 대답을 요구하는데 이수는 졸업 후에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인은 아가씨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네요. 제제는 냄새부터 합격이라고 했습니다. 배고파서 죽을 뻔했지만 용서하겠다고 하네요. 음식을 맛보는 제제 아가씨. 마치 푸른 초원 위에 있는 듯 했죠. 육수는 부드러운 크림 맛입니다. 톡톡 터지는 보리 식감도 살아있었죠. 트러플 버섯의 풍미가 고급스럽게 했습니다. 감자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냈죠. 이수는 감자 대중화가 안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수가 조개를 어떻게 가져왔냐고 물었는데요. 법사 나부랭이한테 돈 좀 썼다는 제제. 수프의 맛을 보는 이수는 클램 차우더 수프 맛이라면서 감격합니다. 감자와 조개의 조합을 살린 음식이네요. 제제가 음식을 가리키며 무엇인지 물었죠. 부인이 제제를 위해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이제 이수는 후추를 팔러 가봅니다. 밤하늘의 별이 무수히 놓인 풍경. 서울의 하늘이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죠. 조셉의 집에 방문한 이수. 후추를 좀 가져왔다고 말하는데요. 조셉은 자신이 다 사겠다고 하네요. 바로 거래를 성사하는 이수와 조셉. 이수는 큰 돈이 불안하지 않은지 묻고 그래서 용병을 고용한다고 대답하는 조셉입니다. 아침이 밝고 일어나는 이수.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서 어색하다네요. 장터 구경을 다시 가기로 합니다. 양초를 본 이수가 가격을 물어봅니다. 기름양초는 5쿠퍼, 혁스양초는 2실버. 기름양초 4파운드를 주문한 이수. 옆 가게에 저번에 봤던 옆집 애가 있네요. 그녀는 훈제청어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릇을 가져오겠다면서 서둘러서 갔죠. 이수는 그때 금발로 잘못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뒤돌아보니 제제 아가씨였죠. 제제는 자신과 같이 걷자고 하네요. 조셉한테 후추를 판 것을 알고 있었죠. 후추에 왜 환장하는지 모르겠다는 제제. 이수는 자신을 후추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라면에 뿌려 먹으면 정말 맛있었죠. 후추를 뿌린 라면을 상상하는 이수. 제제는 계속되는 후추 이야기에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좀 예민하다고 사과했죠. 신분을 숨기고 여행 중이냐고 물어보네요. 이수는 제제에게 공부하고 싶은지 물었죠. 제제는 가문의 사업을 물려받고 싶다고 합니다. 수도의 상점 정도는 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수. 하지만 제제는 자신은 안 통할 거라고 하죠. 법사 가문에 시집 보내려고 하는 제제의 아버지. 법사 가문과 혼인 맺으면 좋다는 겁니다. 속상하겠다고 제제를 위로하는 이수. 제제는 한반도 대륙으로 같이 가자고 합니다. 가족도 없는 땅에서 괜찮냐고 물어봤죠. 이수는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제제의 부모님은 제제를 돌보지 않았죠. 그저 자신들의 기준에 맞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제제는 자신의 집에 한번 놀러오라고 하네요. 잘 생각해보라면서 먼저 떠나는 제제. 이수도 일을 보러 떠납니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네는 이수. 부인의 남편은 이수를 알아보네요. 이 마을에 머물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이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괜찮다고 합니다. 그때 다그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상인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험프리 부인이 아들 하며 뛰어왔죠. 손주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를 보며 감격하는 험프리 부인. 이수는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한스가 아기를 보러 간다는데요. 마침 이수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쉬는 귀족이 루첸 마을을 사들인다는 것. 즉 이 마을도 팔릴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한스가 주고 싶은 것도 있다고 했는데요. 한스가 좋아하는 소설책이었죠. 이곳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다시 차원문으로 세계를 건너온 이수. 일단 주머니에서 골드를 꺼냅니다. 그때 옆집 여자가 문득 떠오르는데요. 시끌시끌한 야시장의 모습. 이수는 오랜만에 수산시장에 찾아왔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의 냄새를 맡는 이수. 한 가게에서 고등어를 주문하는데요. 너무 많이 샀는지 양손이 무겁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수는 쌈장을 꺼내는데요. 국 하나를 완성을 하는 모습. 고등어 구이 반상을 준비한 이수네요. 밥보다 죽이 조금 더 익숙하긴 하지만요. 생선은 껍질부터 구우라는 이수의 어머니. 어머니를 생각하니 어두워진 이수의 표정. 이수가 누군가를 찾아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마사에게 들렸죠. 식사로 고등어 구이를 대접한다고 하네요. 옆집 여자애도 문 앞에 나왔습니다. 이수집 뒷마당에서 굽는 고등어의 냄새. 겉바속촉 구이를 위해 노력을 합니다. 가져온 양배추에 싸서 먹으라는 이수. 마사는 요리 솜씨에 감탄을 하는데요. 이수는 한국 음식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겠다. 이 세계에서 잔잔하게 즐기는 힐링 라이프. 사표 내고 2개에서 힐링합니다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5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